GDP 전체 금액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전 세계 3등이에요. 그러니까 11조 달러, GDP가 4.23달러, BOJ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4.97달러인데 이 대부분은 JGB, 네. 국채를 계속 사줬으니까. 그다음에 해외 투자된 게 3.2조 달러. 이 해외 투자된 것 중에 1.12조 달러가 미국 국채인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비중이 커요. 예나 부양책을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150일엔이 간 거예요. 돈을 못 푸는 상태가 생기면 예나가 강세로 돌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면 예나가 강세가 되면은 옌 캐리가 청산이 되면서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미국은 또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전 세계가 난리가 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여기서 수익을 보면 주식에서 손실이 났을 것 같고 채권에서 손실이 났을 것 같은 거예요. 몰빵 투자를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포트폴리오를 약간 해지하는 포트폴리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이블랩의 케빈강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엔화 얘기를 네. 좀 해주신다고 했는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일단 엔화 투자를 많이 이제 하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150엔이면은 고점이다 그러면서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 레벨에 있고요. 그래서 환율만으로 보면 그렇게 뭐 손해를 보거나 이득을 보거나 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들어가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지금 그거를 보통 사면서 이제 미국 국채돼 있는 이 엔화 ETF들을 많이 사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냥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손실을 본 부분은 있지만 환율은 그냥 뭐 그대로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화 대비해서는 엔화가 실제로는 약세가 된 거거든요. 원화가 더 어제도 봤지만 훨씬 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투자가 지금 이제 되게 좋은 타이밍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런 투자를 할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주식 포트폴리오나 채권 포트폴리오랑 합산을 해서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최종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옌달러 환율에 어떤 미치는 요인들이 뭐가 있나를 보면은 금리차, 그러니까 미국이랑 일본이랑의 금리차, 옌달러니까요. 그 다음에 양적 완화하는 부분, 돈을 계속 풀고 있으면 영향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률, GDP 성장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무역 수지. 왜냐면 이제 무역해서 돈이 들어오면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정도가 이제 대부분의 환율에 지금 말씀드린 요인은 어떤 환율이나 그렇죠. 다 똑같이 네. 적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랑 일본 그래서 일단은 미국이랑 일본의 금리 차이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금리 추이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주황색이 미국 금리 되게 많이 올랐죠, 오르기는 그죠? 그리고 이 밑에 게 파란색이 엔화예요. 그러면 그 스프레드가 밑에 있는 이런 회색으로 표시되는 게 이제 그 차이.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차이를 밑에 깔고 옌달러를 갖다가 위에다 얹은 차트예요. 이 차트는. 네. 그러면 빨간색이 옌달러인데 되게 많이 올라갔죠. 지금 150엔대. 그래서 이게 1990년도 레벨이에요. 그때 이 사이에는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150엔을 상당히 중요한. 네, 중요하게 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 사면 안 터질 것 같아. 이건데 생각해 보면 금리도 미국 금리도 이때 되면 더 이상 안 올라갈 거야 하고 우리가 산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때 됐을 때는 괜찮아라고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네. 조금 지금 현재 상황이 과거랑은 또 다르고 그리고 그때 대비해서는 돈이 풀린 양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제가 여기 녹색으로 써놓은 부분이 언젠가 하면 2008년도예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예나 대출이 엄청 유행을 했었어요. 네. 의사나 이런 분들한테 저금리 예나 대출을 해라. 한국 금리보다 싸니까. 그리고 예나가 대체적으로 약세가 되는 분위기다. 그래서 실제로 거의 이자 안 내고 돈 쓰실 수 있다.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예나가 강세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때 예나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이 굉장히 이제 병원서부터 다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얘가 이렇게 내려가는 쪽으로 베팅을 하는 부분도 네. 이때 경험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나가 강세가 될 수 있어. 라는 부분을 대한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 그리고 여기가 고점이어도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 두 가지를 항상 제가 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상태가 있을 수도 있다. 간 적이 없지만 갈 수도 있다. 대부분 근데 내려갔을 때는 많이 내려갈 수도 있다.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이제 보면서 이 차트를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거를 세 개를 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 금리, 그 다음에 금리 차, 그 다음에 환율. 지금 이 회색이 금리 차예요. 네. 그럼 금리 차가 많이 일어났을 때는 한 4% 정도? 그리고 한 3% 이상서부터는
이제 옌 캐리 트레이딩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환율에서 터지는 것보다 손실 나는 것보다는 이자 3% 먹으면은 그거가 더 이득인 것 같아라고 하고 들어오는 경향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갔을 때 금리 차이가 3%부터 더 내려간 상태가 되고 나면은 오히려 약간은 이제 줄어드는 상태가 된다. 금리 차가 줄어드니까 엔화가 더 강세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 빨간색과 회색이 뭐 완전 다르진 않지만 유사하게는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향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옌 캐리 트레이딩이 뭔지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면 엔화를 차입을 해서 미국 달러를 사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엔화를 매도한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 채권을 매입을 해요. 그럼 이때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엔화가 강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제 대출 받았던 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엔화가 강세가 되면 다 꽝이에요. 아무리 뭐 채권에서 금리 차로 먹겠다고 했지만 그 리스크가 가장 크다. 그러면 이것도 리스크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옌 캐리 트레이딩은 보통 큰 기관들이 큰 금액을 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눈치를 보겠죠. 큰 기관들끼리도 이제 싸우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거꾸로 누군가가 먼저 트리거를 시키면은 반대편에서는 빨리빨리 쫓아가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일어나냐면 미국 국채를 매도해야 되는 상태가 발생을 하는 거고 샀으니까 그다음에 그 달러를 매도해서 엔화를 사가지고 엔화 차입한 걸 갚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옌 캐리 트레이딩이 언와인딩 된다고 얘기하는 이제 시나리오가 요 시나리오예요. 네. 그대로. 그리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만약에 엔화가 강세로 가면 국채 매도가 일어나고 이 순서대로라면 그러면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그러면 금리 차가 다시 확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거꾸로 아까 3%라고 말씀드렸듯이 금리 차가 다시 벌어지겠죠. 그러면 거꾸로 옌 캐리 트레이딩을 또 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죠. 너무 한쪽으로 가면은 이쪽이 너무 갔네. 그러면 이쪽에서 사고 이쪽에서 팔고 하면서 이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중간점에서 맞아지는 시점이 발생을 하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와 있는 상황? 지금은 앞부분에서 그림에서 봤다시피 엔 캐리 트레이딩을 굉장히 많이 한 상태죠. 네. 왜냐하면 연초에 이 작년서부터 금리차로 보시면은 실제로 금리차가 어느 레벨이 3%가 넘어가는 레벨이 한 작년 연말 정도 돼요. 그때부터 보시면 엔화가 약세가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투자를 했다면 작년에 그러면 엔화 약세로도 수익을 보고 네. 그다음에 금리 차로도 수익을 보고 이런 상태가 됐겠죠. 이미 수익을 되게 잘 받겠죠. 옌 캐리 트레이딩이. 그러니까 수익을 본 상태 내에서 이게 거꾸로 가면 어떡하지를 이제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금리, 왜냐하면 이제 미국 금리는 고점 찍은 것 같고 일본은 1% 위를 깨면 미국 금리는 가만히 있고 일본 금리가 올라오면 금리 차가 줄어들겠죠. 그럼 줄어들면 저거 밑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엔화를 내가 먼저 도망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타이밍을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지금 시점은? 네,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사고 있는 엔화를 사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니죠. 오히려 위로 갈 가능성보다는 아래로 갈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니까. 그리고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밑으로 내려가면 좀 많이 갈 것 같고 위로는 뭐 가도 뭐 그렇게 많이 갈 것 같진 않고. 네.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랑 리워드랑 비교를 했을 때는 좀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무조건 밑으로 갈 거냐라고 보면은 그거는 다시 물음표를 던져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제 무역 수지가 문제가 돼요. 이렇게 지금 이제 주황색이 무역 수지예요. 일본이 생각보다 무역 수지 적자인 적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렇게. 근데 무역 수지 적자인 적이 많은 시기는 대부분 고유가일 때예요. 얘네도 맨날 이제 기름 수입해야 되는 나라다 보니까 그 고유가인 시기에는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커지고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커지면 금리를 내리고 금리를 내리면 엔화가 약세가 되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엔화를 빌려서 미국 국채를 사놓으면 금리 차에서도 먹고 환율 약세되는 것도 먹고 그러니까 이쪽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엔화 약세, 무역 수지 흑자, 일본 금리 하락이란 부분들이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2012년도에 아베노믹스 하면서 네. 지금 지금 무역 수지가 적자가 여기 그림에서 보면 확 내려가잖아요. 마이너스로. 이 파란색이 한 0쯤 되는 데다 제가 선을 그은 거거든요. 무역 수지가 적자가 확 되니까 이제 아베가 이제 취임을 하면서 엔화 약세를 써서 수출을 늘려가지고 이제 자기네 나라 통화가 약세가 되면 수출이 잘 되니까 물건 값이 싸져서 그래서 결국은 옌 달러를 위로 올렸고 그러면서 실제로 무역 수지 흑자가 돌았어요. 이렇게 흑자 위로.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서 왔다 갔다는 했지만 이제 내려간 거에서는 일단 끌어올리는 데는 성공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옆으로 쭉 가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유가 상승하면서 무역수지 적자폭이 다시 커지니까 결국은 엔화가 약세가 됐죠. 그러니까 이 약세 폭이랑 금리 차가 커진 상태가 되다 보니까 0.5로 계속 맞춰 놓으니까 네. 미국 금리 막 올라왔잖아요. 그럼 미국 금리하고 이쪽에 빌려서 타면 금리 차도 먹고 엔화 약세도 먹으니까 그 투자를 1년 동안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게 어나이닝 되는 시기가 언제냐라는 포인트를 잡고 싶은 거죠, 다들. 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시면 좀 확대시킨 거예요. 이거는 아까 거는 이제 좀 긴 기간이고 이거는 최근 기간만 보시면 25bp로 이제 상단을 막았다가 50bp 막았다가 100bp 막았다가 100bp도 그 열었죠. 이상도. 네. 100bp도 열었어요. 네. 순서상으로. 이게 작년 말서부터 있었던 일이고. 근데 이때 무역 적자 그림이 앞에 있는 그림을 좀 확대시키면 무역 수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니까 밑으로 쭉 내려가다가 그나마 무역 수지가 좋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엔화가 약세가 되면 무역 수지가 좋아지는 것들이 러프하게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무역 수지가 좋아지네. 그러면 엔화가 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림상으로는 실제로 플로우로 따지면 무역 수지가 좋아지면 그걸 팔아야 되기 때문에 엔화가 약세가 되는 요인이지만 일본 같은 경우 그거랑 좀 반대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CPI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올라갔죠, 위로. 녹색이 CPI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그러니까 완화 정책을 쓸 거냐 말 거냐 의사결정을 하겠죠. 왜냐하면 CPI 떨어지고 다시 수출 적자가 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결국 정치하는 쪽에서는 돈을 풀려고 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국채 보유량을 한번 이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제가 세 칸으로 나눴는데 세 칸 나눈 이유가 이제 스케일이 너무 달라요. 여기는 1조 2천억 되고 여기는 5,800억이고 여기는 3,600억 달러. 그 다음에 여기는 1,600억 달러. 이쪽 맨 끝은 맨 꼭대기가 1,300억 달러. 밑에가 800억 달러예요. 숫자 스케일이 네, 달라서 네. 붙여놓으면 위로 네. 와 커져가지고 그러게요. 이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보시면은 일본은 역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1조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는 혼자 제일 많고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빠지고 있어요. 진짜로 팔고 있는 거죠. 네, 진짜로 미국 국채를 안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안 사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올라가는 정도 추세. 그리고 UK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LDI 사태 이후로 지속적으로 오히려 미국 국채를 늘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은 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고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제일 눈에 띄는 건 룩셈부르크 증가하고 있고 카나다가 증가하고 있는 게 눈에 띄어요. 눈에 확 띄는 거는. 그리고 케이만 이런 데들이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보이고요. 아일랜드, 케이만 이런 데들. 그러니까 외화가 유입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의외로 우리나라 약간 이쪽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래로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빨간색이 우리나라예요. 네. 우리나라도 작년에 10월 달 이후로 계속 미국 국채량이 늘어나고는 있어요. 그리고 노르웨이도 늘어나고 있고. 근데 금액상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낮은 상태죠. 그래서 일본이랑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10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난다. 이걸 왜 말씀드리면 저게 어나인딩 될까봐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금리 올라갈까봐. 네.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 파이낸셜한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뭐 다소 안정이긴 하지만 이게 불안불안. 뭐 일주일 만에 50이 내려왔기 때문에요. 네. 일주일 만에 50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시장이 제가 얇다 이제 두텁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시장이 얇다는 얘기라는 거죠. 올라갈 때도 분명히 잘못하면 급등해 버릴 수 있는 거고 지금 내려온 상태에서 보면은 내려올 때 중간에 물량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매도할 사람이 없는 상태에 되고서 확 매수를 해가지고 확 올려버리는 상태. 뭐 이런 상태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어제도 사실 10bp 이상이 네. 움직인 거잖아요. 네. 10년물. 그런데 별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50을 받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는 걸 보고 나면 이제 내성이 생기는 거죠. 네. 이제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이제 GDP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약간 네거티브 쪽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그래도 파지티브로 계속 상승은 하고 있어요. 성장도.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제 GDP 전체 금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전 세계 3등이에요. GDP로 보면 4.23. 그리고 GDP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투자 부분은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외 투자 부분도 이제 설명을 해보면은 실제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리고 BOJ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를 거의 안 가지고 있어요. 자기네 나라 제2지병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미국이랑 얘네 같은 경우는 라인이 있어요. 수압 라인. 그러니까 돈을 필요하면 돈 무조건 빌려주는 라인이 있어서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처럼. 라인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계속 자기네들이 사서 메꿔야 되고 네. 라인이 있는 사람은 내가 안 사도 되는구나. 그래서 역시 BOJ 안 사는구나. 라인이 있으니까 그냥 무한대로 빌려주겠다고 하는 라인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부채 대비 이 부채 부분도 계속 문제를 삼고 있어요. 왜냐하면 GDP 대비 미국 부채가 정부 부채가 너무 많아.
근데 여기서 많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미국이잖아요. 근데 미국이 129예요. 근데 일본 얼마인가 하면 264%예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여기 사이에 낀 나라들은 좀 이상한 나라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싱가포르이 껴있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싱가포르는 뭔가 제가 리서치를 안 해봤지만 뭔가 다른 투자한 자산이 있던지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정부 부채 앞에서 봤던 GDP를 계산해 보면 일본 정부가 가진 부채는 11조 달러예요. 네. 11조 달러, 이 263%라고 나오니까 그걸 거꾸로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나오고, 그럼 비오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까 자산이 4.9조 달러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 국채는 비오제가 안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데가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그 연기금이나 보험사나 일본에 있는 그런 일본계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물음표가 던져지는 것 중에 하나는 일본 보험사들은 막투막을 할까? 시가평가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가평가를 하면은 손절을 해야 되지만 중앙은행들은 손절이라는 게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도 머릿속에 넣어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해외 투자 자산만 3.2조 달러예요. 그래서 작년에 벌어들인 돈이 337조래요. 그래서 실제로 벌어들인 돈이 무역 적자 나는 거를 치고 플러스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역 적자가 나도 밖에다 투자해 놓은 돈에서 받은 수익이 커서 그걸 다 메꾸면서 저렇게 GDP가 성장하고 있는 나라인 거죠,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아직도 GDP가 그런 부분이 들어와서 또 그 안에 도니까 계속 GDP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본 걸 다시 한번 써드리면 정부 부채가 11조 달러, GDP가 4.23달러, 비오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4.97달러인데 대부분은 JGB. 네. 국채를 계속 사줬으니까. 그다음에 해외 투자된 게 3.2조 달러. 그중에 이 해외 투자된 것 중에 1.12조 달러가 미국 국채인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비중이 커요. 그러네요. 네, 비중이 커요. 해외 투자 자산 중에는 비중이 크네. 3.2 중에서 1.1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언와인딩 되거나 이러면은 이제 머리가 아플 것 같은 거예요. 딱 보니까 금액 사이즈로 보면은. 그리고 근데 이 금액이 전체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걸로 보면은 그렇게 큰 규모는 또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3개월 동안만 뭐 7,760억을 발행하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시면은 예나 부양책을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150일엔이 간 거예요. 원래 금리를 올리면 예나가 강세가 됐어야 되는데 못 간 게 얘네들이 그건 발표해놓고 경기 부양책 발표하고 감세 발표하고 계속 돈을 계속 푸는 거죠, 정부는. 그래 버리니까 그냥 안 믿고 150일을 간 거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나 투자를 할 때 결국은 미국 정부가 감세를 계속하면은 실제로 예나가 강세로 빠르게 돌아갈 가능성은 적어요. 왜냐면 돈을 계속 푸니까 거꾸로. 그래서 대신에 돈을 안 풀고 실제로 인플레이션도 그렇게 이제 높아지는 상태가 만약에 돌아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긴축으로 돌아가요. 지금은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좀 줄어드니까 돈을 더 풀겠다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인플레가 계속 간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돈을 못 풀겠죠. 돈을 못 푸는 상태가 생기면 예나가 강세로 돌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면 예나가 강세가 되면은 옌 캐리가 청산이 되면서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미국 네.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은 또 난리가 나겠죠. 그럼 전세가 난리가 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포지션을 제가 처음에 이제 이것저것 다 보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 포지션을 넣어놓으면 만약에 여기서 수익을 보면 주식에서 손실이 났을 것 같고 채권에서 손실이 났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벌면 이쪽이 깨지고 이쪽을 벌면 이쪽이 버는 상태가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으로 이게 몰빵 투자를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이런 포지션을 잡은 거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포트폴리오를 약간 해지하는 포트폴리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나를 받는 부분이. 엔화에 대해서 최근에 뭐 여러 정책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네. 엔화 관심이 투자 많았잖아요. 네. 이런 부분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생각해 볼 문제는 뭔지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드릴게요. 테이블랩의 케빈 강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